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1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티를 잘 내진 않았는데 아마 행운이 때문에 제가 엄청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한 두어 달 정도부터 유선 종양이 점점 커지는 거를 보면서 이걸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왜 이렇게 커지지, 몇 개가 있지, 이렇게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수술을 결정 지은 다음에는 마취 때문에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수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작년 11월 달에 행운이 마취하고 스케일링 했는데요. 마취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수의사 선생님이 스케일링 할 때 사용하는 마취제와 개복 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마취제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이도 있는데 마취한 다음에 행운이 못 깨면 어떻게 하지? 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수술이 잘 끝난 다음에 행운이가 통증 때문에 뭐 밥 같은 거 못 먹어서 약 같은 거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약 많이 먹어서 간 다치면 어떻게 하지? 뭐 후유증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 부분 때문에 엄청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주식시장 끝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드레싱을 하는데 염증 하나 뭐 생기는 부분 없고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아물고 있고, 무엇보다 행운이 컨디션이 진짜 좋고, 그래서 선생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뭐 간호사님도 놀라고 다 놀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신경 써왔던 그런 긴장감이 딱 놓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진짜 7시부터 떡실신한 것 같습니다. 눈을 떴더니 새벽 5시더라고요. 물론 5시에 제가 깬 거는 제가 깬 게 아니라 행운이가 간식 달라고 깬 건데, 정말 오랫동안 긴장을 좀 했던 것 같고요. 하다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에 가서 제가 요즘 원장님 너무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제 이 행운이 수술하는 걸 다 아시니까 아마 행운이 수술 신경 쓰느라고 한두 달 전부터 신경 썼으니까 그때 신경 썼던 게 지금 머리가 빠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봄이라서 머리 빠지는 철도 됐고요.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진짜 한 2달 동안 티는 내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막 나 긴장해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확실히 저의 가족 같은 가족인 행운이가 수술을 해야 되고 어려운 수술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정말 개꿀 잠을 자고 컨디션을 좀 회복했습니다. 자, 컨디션을 회복한 미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18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면서 돈다방 미쓰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거,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황,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뉴욕 증시 이날은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3% 하락, S&P 500이 0.09% 상승, 나스닥이 0.04% 하락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최근 뉴욕 증시는 뭐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지 않고 뭐 소폭 상승, 소폭 하락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한 강보합, 약보합 정도로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하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입니다. 이 멘탈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뭐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물론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황은 멀리 보고요. 종목 매매는 깊숙이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시황은 만원경을 끼고 멀리 봐야 되고 종목 매매는 현미경을 끼고 깊숙이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종목을 현미경 끼고 깊숙이 봐야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종목 매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앞에서도 한번 이런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뭐 실적이든지 뭐 펀더멘털인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주린이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좋은 종목 뭐 펀더멘털도 좋고 실적도 좋고 뭐 재료도 좋고 수급도 좋고 이런 종목을 골라서 샀는데 왜 안 오르지? 그 얘기는 뭐냐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방법이 중요하다. 동전주를 매매하더라도요, 수익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전주를 매매할 때 수익을 내는 거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떤 동정주의 특성을 잘 알고 매매하면 되는 거고, 굳이 뭐 동전주가 아니더라도 단가가 큰 종목들조차도 내가 많이 물려 있다. 뭐 그랬을 때 그 물려 있는 상태를 어떻게 잘 헤쳐나오느냐. 내가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잘 수익 실현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는 종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종목 매매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정말 나노급으로 섬세하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멀리 보는 시황관이고요. 넓게 보는 시황관이고 종목 매매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된다. 자, 경제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주택지표입니다. 자, 달력이 있으면요. 달력 한 중하순 정도로 15일을 기준으로 잡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자주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 우리는 지금 4월 달을 살고 있지만 관련된 경제지표는 3월 달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고요. 물론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3월 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3월 달 관련된 경제 지표들은 부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더 확장되는 거 아니야? 더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염려를 했었었는데 4월 달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사그러지다 보니까 오히려 심리 같은 것이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경제 지표는 괜찮네? 라는 그런 의미를 아마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5월 달에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뉴욕 증시가 상승할 거냐?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월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주택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3월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전월 대비 0.8% 감소했습니다. 부진한 거죠. 그리고 3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전월 대비 8.8% 감소하면서 예상치 4.9%보다 훨씬 더 부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에 관련된 가스라이팅은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부터는 아마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가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4월 24일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4월 21일이든 4월 24일이든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전에 발언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일관성이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들이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러한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 때문에 증시가 출렁출렁했지만 지금 뉴욕 증시는 뭐라고 있습니까?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언론이나 이런 증권 전문가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느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인플레이션 타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갖고 노는 재료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갖고 노는 재료는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라는 재료가 아직 뉴욕 증시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5월 달에 정신줄 놓은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이제 그 이후에 아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슈가 또 하나 있고요. 자, 이날 발표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은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발언은 뭐냐면 6개월 정도 후에 침체를 예상하나 지금과 같은 확장세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닥칠 것 같지 않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래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미국 얘기하지 말고 잠깐 대한민국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물가의 가격 단가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경제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단골집 같은 데 가서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쌓여있는 제품들을 보고 대충 눈치를 좀 봅니다. 그런데 확실히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약간 신도시 같은 느낌이 도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마곡지구인데 아마 마곡지대에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들이 막 오픈을 했고 가게가 오픈됐는데 약간 뭔가 막 화랑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막 떠오르는 도시다 보니까 막 장사가 잘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분명히 뭔가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들어오셨겠죠. 지금 당장은 뭐 건물이 더 만들어지고 하니까 여기서 한 2, 3년 좀 더 버텨봐야 되겠다. 자리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가게를 오픈하셨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가게들이요. 완전히 물갈이가 다 됐어요. 그러다가 그때 이후에 이제 뭐 코로나 이제 끝나가고 코로나가 이제 다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가게들이 열리고 뭐 우리가 마스크 벗고 이런 과정에서도요. 버티고 버텼던 가게들이 다 후퇴하고 있대요. 다 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공실률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이제 제가 자주 가는 빵집에 갔는데 제가 오후에 행운이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경기 불황을 모르는 그런 빵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고 싶어하는 식빵을 사러 갔는데 예전 같았으면요. 그 식빵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품절도 되고.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봤더니 식빵이 이미 한 3분의 1밖에 남지 않아야 될 식빵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구나. 진짜 안 좋구나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금 둔화라고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기레기들이 지금 이거를 많이 알리질 않아서 그렇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 얘기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수다를 떨 때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쨌든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경기 침체 닥치지 않을 것 같다 개펄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예, 제가 얘기했죠. 샌프란시스코 쪽 지금 경제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마치 2008년도 나 해고되면 어떻게 그런 걱정을 하던 사람이 지금 다시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한 번 더 25bp 인상한 다음에 꽤 오랫동안 동결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꽤 오랫동안 동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시장에서 자꾸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야 경기 둔화잖아. 경기 침체잖아. 그치. 하반기 니네가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 하겠지.
그치? 그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준위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 지금 그나마 잡아놨던 5% 인플레이션을 다시 흔들 수 있으니까 계속 금리 인하 없다라는 거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닝 시즌이죠. 어닝 시즌에 대한 관점은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윗돌았는데 마커스 부분 손실로 영업수익은 감소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예상치를 윗도는 영업수익과 순이익을 발표했고요. 뉴욕 멜론 은행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운영 자산은 16%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금융주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뭐 뉴욕에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그나마 샌프란시스코 쪽,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뉴욕까지 퍼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작은 은행들은 뭐 실적이 뭐 안 좋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을 볼 때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끊어주는 금융주의 실적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 어닝 시즌에서 특히 금융주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어닝 시즌의 금융주를 해석하는 방법은 조금 달리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날 같은 경우도요. 골드만삭스가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윗돌았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예상치를 윗돌았다. 뉴욕 멜론 은행도 예상치를 윗돌았다. 라고 했죠. 자, 예상치를 윗돌았다라는 게 뭐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어닝 시즌 때마다 말씀드리는 어닝 시즌을 이겨내는 얘네들의 방법이 뭡니까? 눈높이를 땅바닥까지 낮추는 겁니다. 예상치를 엄청 낮추는 거예요. 야, 봐봐.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런 거 있었지? 그지? 실적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지? 그래. 실적 안 좋은 거야. 라고 예상치, 어닝 시즌을 앞두고 예상치를 크게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낮춰놓은 그 예상치보다 조금만 잘하면 예상치를 부합했다는 둥, 예상치를 윗돌았다는 둥란에 말장난을 치는 거죠. 그런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마커스 부분의 손실로 영업수익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마커스가 뭐냐? 이 골드만삭스가요. IB를 중심으로 영업을 했었었는데 2016년 10월부터 개인과 소규모 기업 대상으로 15,000달러에서 2만 달러 정도의 온라인 소액대출의 영업을 확장시킵니다. 자, 2016년 10월이라고 했죠. 2016년 10월이 언제입니까? 유동성이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거 유동성 풍부하니까 개인한테 혹은 소규모 기업한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영업자들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런 그 사람들에게 15,000에서 2만 달러 온라인 소액대출 영업을 확대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번에 손실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영업자들 힘들죠. 뭐 게다가 뭐 전세 대란 뭐 이런 거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막 사람 죽어나고 막 전세 대출, 자금 대출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짜잘한 문제들도 미국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액 대출, 소액 온라인 대출 부분이 손실로 나타났다. 그래서 영업수익은 감소했다. 영업수익은 감소했는데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윗돌았다. 이게 뭡니까? 예상치를 크게 눈높이를 낮춰놨다는 겁니다. 또 하나, 뉴욕 멜론은행도 마찬가지로 운영 자산 쪽에서 16% 수익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예상치를 부합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경제에 불편한 진실이고요. 주식시장에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예상치보다 좋았어요라고 하면 잘했나 보다라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셨을 텐데 이제 그렇게 경제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경제는요. 특히 주식시장은요.
더 나아가서 돈이라는 거는요, 정말 불편한 진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은 나 경제 잘 몰라, 주식 잘 몰라, 그래서 그냥 실력도 없이 그냥 떠들어대는 전문가들 얘기가 대단하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미래를 보게 만드는 돈다방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뉴욕 증시에선 절대 나오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는 크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올해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미 미국은요, 부채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7일 기준 미국의 3개월물짜리 국채 570억 달러가 5.15달러로 발행됐다고 합니다. 이 금리 수준은요, 2001년 1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이게 3개월짜리잖아요. 그러면 이 3개월짜리가 만기가 언제 되겠습니까? 7월이거든요. 그럼 7월은 미국 연방정부의 자금이 이제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 6월 달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 미국 부채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제 봉착해서 이게 만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2011년도 미국이 이놈의 부채 만기 상향 조정 때문에 한번 시끌시끌 해가지고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잘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개인 투자자들 계좌들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언제 늘어났을까요? 앞에서 제가 비꼬아드렸던 그런 전문가들 1월 달 증시 나쁘지 않자 뭐라고 했습니까? 2800포인트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800포인트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을 띄우기 위해서 지금 예금 금리를 자꾸 인하시키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물가보다도 낮은 금리 이거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은행에다 놓으면 뭐해? 부동산은 좀 그렇지만 주식시장 크게 안 빠지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2,800 얘기하네? 그럼 주식이나 해볼까? 라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증권계좌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이렇게 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강압적으로 금리를 인하시키고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글쎄요. 이게 나중에 만들어낼 후폭풍을 우리 주린이 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 정부라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증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믿지 않았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는 더 못 믿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사기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증권계좌로 자금이 올렸는지, 왜 주식시장에 개인들이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경기 침체가 진짜 안 올 건지, 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방송에서 또 경제 이야기 하나씩 짚어드리는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